내 고향은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이다. 첩첩산중 산꼭대기 기막힌 오지 화전민들의 터전. 지금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 5, 60대 남성들의 로망을 그려내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배경으로 맞춤한 곳. 3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왕복 12km 산길을 걸어야 했다. 초딩에 그 짧은 다리로 걸어 다니자니 결석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형, 오늘 날씨 좋으네. 내가 말하면 앞서가던 형이 슬쩍 뒤돌아보았다. 그리곤 하늘 한번 쳐다봤다. 그래, 날씨가 지나치게 좋은 감이 있다. 그자? 나는 형의 입만 바라보았다. 허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뭘 가냐? 그냥 놀자. 못 가는 날도 많았지만 그렇게 자체결석 처리하는 날들이 꽤 있었다. 폭우로 다리 잠기면 못 가고, 눈보라치면 못 가고, 겨울이면 먼저 간 장난꾸러기들이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놓기도 했다. 얼음언 징검다리는 고무신 신고는 건널 수 없었으니 그 역시 중간 하교를 하는 이유가 되었다. 무수한 핑계들이 그 멀고 험한 등굣길을 피하는 이유가 되곤 했다. 등하굣길은 멀기도 했지만 바쁘기도 했다. 오가는 길에 징검이 잡아먹고 더덕 캐먹고 개복숭아도 삶아 먹어야 했으니까. 가재는 수준이 좀 떨어진다. 진정 귀하고 고급진 음식은 징검이다. 개복숭아에는 또 나름 구슬픈 사연이 있다. 보통 개복숭아가 어디 열리는지는 모두가 위치를 알았다. 말하자면 오픈된 먹잇감이었던 셈이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선수를 놓치므로 씨도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따먹어야 했다. 여물지 않은 복숭아는 쓰고 독해 삶아 먹는 방식을 개발했다. 그러면 좀 먹을만 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과 별 구분도 되지 않는 몰골로 한 마리 야생동물인 양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아침이면 이슬에 젖어 축축 늘어진 나뭇가지 아래로 기어다니곤 했는데 가을이면 천지가 노란색, 빨간색 단풍이었다. 새파란 단풍잎과 함께. 놀라운 건 색에 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쥐어짜면 빨강, 파랑, 노랑 물감이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았다.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순수였다. 그 풍경들은 아직도 내 마음속 작은 다락방에 남아있고 나는 그곳에서 가끔 위로를 받는다. 고향을 떠난 건 초등학교 졸업식 직후 1976년 2월 26일인가였다. 3년 앞서 성남으로 떠난 아버지를 따라온 식구가 상경을 했다. 고향을 떠난 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지통마을 그 오지에도 한때 도리지꽃땡이 대대적으로 유행했다. 맞다. 20장의 동양화로 하는 그 놀이. 아버지도 마을 주민과 어울리며 잠시 심취했고 덕분에 그나마 있던 조그만 밭대기마저 날려버렸다. 아버지의 상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성남과 나의 인연의 시작이다. 둘째 형인 재영이 형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우리 형제도 그랬어요. 나나 재선이는 물론이고 재명이보다 미친 여동생이나 막내도 어머니에게 안기고 애교 부리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재명이는 안 그랬어요. 재명이는 학교에 다녀오면
꼭 엄마 하고 달려와서 살갑게 안겼죠. 그러니 어머니가 재명이를 아주 애틋하게 여겼어요. 엄마!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언제나 엄마를 먼저 찾았다. 멀리 밭에서 김 매던 엄마는 나의 호명을 접하면 호미를 쥔 채 일어나 기다렸다.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총알처럼 달려가 엄마 품에 꽂히는 것. 엄마 품은 푸근했고 좋은 냄새가 났다. 도서실에서 재밌는 책 빌려왔어. 엄마 앞에서 나는 한없이 텐션이 높고 수다스러운 아이였다. 내가 독하게 일만 잘한다는 평이 많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건 내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누구나 그렇듯 외부에 드러나는 면모와는 다른 면이 내게도 있다. 사실 나는 살갑고 애교 많고 장난기도 많은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러하다. 그러하다고 주장하겠다. 또 앞으로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 보일 생각이다. 다시 재영이 형이 덧붙인다. 어머니와 재명이가 너무 살가워서 나머지 형제들은 우린 같은 자식 아닌가 싶어 섭섭해했죠. 손가락 중에서도 유독 사랑을 많이 받으려 드는 손가락이 있다. 배타적 사랑 독점권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쨌든 성장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별난 족속이 있는데 내가 딱 그 부류다. 평생 가장 열심히 하고 배워야 할 것 중 하나가 사랑이라 생각한다. 사랑은 경험이고 노력이며 또 배우는 것, 학습이다. 사랑은 표현한 만큼 잘한다. 나는 환갑 가까운 나이지만 남들이 믿기 어려워할 만큼 아내와 장난치고 수다 떨며 논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살 수 있는 것도 결국 엄마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은 덕분일 거다. 물론 아버지는 내가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으면 전기 아깝다고 불을 끄고 버스비 아깝다고 시험 성적 확인하러 수원 가는 것도 맞고, 그래서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내게 그런 가족사만 있는 건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감히 사람의 사랑을 회방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난해서 불우한 가족, 가난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청년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내 꿈이다. 이상적인가? 하지만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이야기. 뺨 27대. 아버지가 성남으로 떠난 뒤 어머니 혼자 우리 남매들을 키웠다. 어머니는 화전을 일구거나 남의 밭일을 해주고 좁쌀, 보리쌀을 받아왔다. 그 보리쌀도 자주 부족해 겨를 얻어다 곁떡을 쪄먹었다. 겨는 보리의 껍질이다. 보리개떡으로 불렸던 곁떡은 아무리 잘 씹어도 삼킬 때 날카로운 보리 껍질이 목을 찌른다. 개떡 같다는 말에 개를 멍멍이가 아니라 겨라고 내가 생각하게 된 이유다. 먹기 힘든 음식이었지만 나는 맛있는 표정으로 열심히 씹어 삼켰다. 엄마 표정을 슬쩍슬쩍 살피면서 목구멍 따갑다고 투정 부리는 남동생, 여동생에게는 흘겨보는 것으로 눈치를 줬다.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간 적이 없다. 무슨 강조기간도 많아 그때마다 리본을 사서 달아야 했는데 그것도 못 챙겼다.
또 봄, 가을이면 논밭에서 벼나 보리 이삭을 한 되씩 주워오라 했다.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쭉정이 한 옵 채우기조차 버거웠다. 아이들은 집에서 한 되박씩 퍼오곤 했는데 나는 몸으로 때웠다. 학교의 요구나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나는 매를 맞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화장실 청소로 대속했다.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아이들이 산과 들로 특화를 나가면 크레파스도 도화지도 없는 나는 홀로 교실에 남아있곤 했다. 적막한 교실엔 햇살만 푸졌고 그 사이로 쓸쓸함, 외로움, 약간의 슬픔 같은 감정이 먼지처럼 부유했다. 인싸에 낄 수 없는 아싸. 주류가 아닌 비주류. 내 비주류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한 번은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길가에 코스모스를 심는 환경미화 작업을 했다. 나는 엄마를 도와 땔감을 해오고 밭일을 하느라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딱 걸렸다. 선생님에게 내 사정은 통하지 않았다. 손바닥이 내 머리통을 향해 날아왔다. 선생님의 손이 퍽퍽 얼굴에 감기는데 정신이 아득했다. 미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맞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맞으면서도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맞았을 것이다. 그날 내가 맞았던 따귀는 27대였다. 친구가 세워줘서 알았다. 먼 친척인 친구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다. 나보다 더. 내 초등학교 성적표 행동란에 이런 게 적혀 있다. 칭찬하는 말 뒤에 달라붙은 한마디.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매사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 덤비는 성질이 있음.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무엇에 덤빈다는 뜻이었을까? 무턱대고 도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가난 때문에 더 빨리 자랐고 더 빨리 세상을 알게 됐다. 가난이 죄가 아닐진데 가난하다고 겪어야 했던 부당함이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예민하게 반응했던 듯하다. 부당함에 대한 민감도가 남달랐다고나 할까? 그렇지 않고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지도. 덤벼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엄마가 믿고 싶었던 전바치의 힘. 고된 노동에 9이나 되는 아이들을 낳아 7이나 키웠기 때문이었을까? 어릴 적 어머니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애들 밥 굶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생일이라고 뭘 대단하게 챙겨줄 수도 없었으니. 음력 22일인가 23일인가 헷갈리던 어머니는 고민 끝에 전바치를 찾아 생일을 물어봤다. 그 일을 두고 다 커서는 이렇게 엄마와 농을 주고받곤 했다. 엄마 너무하네. 귀한 아들 생일도 잊어버리고. 이자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전바치에게 왜 물어봐요? 확인차 한번 물어본 거라. 아는 걸 확인하는데 그 귀한 겉보리를 한 대씩이나 갖다 바치시나요? 어쨌든 겉보리 한 대에 우주의 기운을 모은 점쟁이는 내 생일을 23일로 확정했다. 문제는
이 점술가께서 내 생일을 정하며 팔자도 간명하게 정리했다는 것. 얘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한다. 서비스로 했을 그 뜬금없는 말에 어머니는 반색했다. 그 얘기는 평생을 간 나에 대한 남다른 기대와 믿음의 가장 큰 원천이었다. 여기에 보태 먼 친척되는 어르신 한 분도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놈 귓불 잘 생겼다. 봐라, 성냥개비가 2개나 들어간다. 크게 될 놈일세. 크게 되겠어. 엄마는 전바치와 어르신의 말을 믿었다. 아니, 한올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반복해서 새기고 되뇌는 것으로 그 말을 신앙으로, 진실로 만들어갔다. 니는 잘 된다 했다 아이가. 엄마가 하는 그 말은 어느새 불가사의한 힘이 되어 내게도 세상이 던져준 유일한 자기 확신 같은 것이 되었다. 상황 논리로는 불가능한 도전을 내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의지와 용기의 원천이었다. 후에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시장실을 방문한 아이들마다 꿈이 무엇인지를 묻고 꼭 꿈을 이루라며 일일이 적어주곤 했다. 아이들에게 내 글이 확신의 도전의 근거가 되길 기원하면서 신난 표정으로 그 한 장의 종이를 가슴팍에 품고 돌아가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간절함은, 확고한 믿음은 꽤 힘이 세다. 상정하기 쉽지 않은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막연하지만 나는 잘 될 거란 믿음에 기반한 어쩌면 무모했을 도전 덕이다. 그리고 사실 그 믿음에 진정한 힘을 부여한 것은 전바치가 아니라 엄마다. 프레스에 손상당한 성장판 때문에 내 팔이 조금씩 휘어갈 때도 내 팔을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한 엄마의 전바치 얘기는 오히려 내게 위안이었다. 엄마는 혹여나 내 일상에 불운이 깃들 조짐이 보이면 전바치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불운 따위 원천 봉쇄하려 했다. 남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공장 생활을 시작했고 가장 많이 다친 넷째 아들을 보며 이 아이에겐 잘 될 일만 남았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의 힘은 그 무엇보다도 강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건 그냥 엄마의 힘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3개초 5학년은 싹 다 수학여행을 간다. 초등학교 때 험한 선생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5학년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내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모두 가는 수학여행인데 제명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다니까요. 3개 초등학교 5학년은 싹 다 수학여행을 간다. 이렇게요. 산골짜기 화전민 소개집까지 쫓아온 선생님은 그렇게 열변을 토하셨다. 수학여행비는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남의 신세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온 어머니는 슬프고 복잡한 표정으로 수학여행 참가 동의서에 동그라미를 쳤다. 돌아가는 선생님의 뒷모습은 못내 존경스럽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선생님을 바래다주며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화전민 소개집을 선생님께 보인 것이 부끄러웠다. 소개집은 강제로 이주당한 화전민들을 위해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방 2칸짜리 허술한 집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모든 학생은 수학여행을 간다는 방침만 세운 건 아니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사정을 살펴 스스로 수학여행비를 벌게 해주셨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아이 2을 하천가 개간한 돌밭에서 돌을 고르거나 고사리 손으로 보리 베는 일을 따내 품삯을 받아 저축하게 해주셨다. 품삯도 어른들 임금의 절반에 가까운 큰 돈이었다. 학교 매점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게 하고 가난한 아이들 몫의 수익금을 수학여행비로 저축했다. 지금 생각하면 시대를 앞서가신 선생님들이시다.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성취하게 해주셨던 셈이다. 깊은 배려와 세심한 사랑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 5학년은 가난 때문에 빠지는 학생 없이 모두가 생전 처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 거기서 여름에도 얼음이 있다는 걸 1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처음 알았다. 생선 뼈째 갈아 만든 진짜 어묵의 맛도. 내 유년의 환상 같은 한 장면도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주셨다. 머리를 묶은 여성 교장님이 한 번은 한겨울에 전교생 모두를 학교 앞 논바닥으로 나오라 하셨다. 멀리서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거대하고 신비한 비행물체가 우리 눈앞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우리의 돌팔매질 대상이던 그 육중한 쇳덩어리를 가까이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조종사와 얘기를 나누더니 손을 흔들어 아이들을 불렀다. 만져봐라. 이걸 타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단다. 교장 선생님의 그 말은 마법처럼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제일 먼저 다가가 헬리콥터의 차가운 동체를 만져보았다. 가슴이 저릿하고 온몸이 붕 떠올랐다.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져버린 헬리콥터는 미지의 광대한 세계에 대한 꿈을 만들어 주었다.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것. 그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기준. 아마도 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그 최초의 경험에서 싹을 틔웠을지도 모르겠다. 학생들이 매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수학여행비로 나누어 가진 일은 협동조합과 보편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경험이었다. 삶은 가끔씩 예상을 벗어나 경이로울 때가 있다. 내 안에 사랑 넘치는 그 선생님들이 계시다. 여섯 번째 이야기. 13살 목걸이 공장 12시간의 노동.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3년 전 앞서 성남으로 올라간 아버지를 따라 나머지 가족도 모두 상경했다. 1976년 2월이었다. 당시 성남은 서울의 빈민가와 판자촌 철거로 떠밀린 주민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다. 우리 가족은 화전민의 소개집에서 성남 상대원동 꼭대기 월세집으로 옮겨갔다. 이사할 때 내 손에 들린 짐은 책가방이 아니라 철제 군용 탄통이었다. 탄통 안에는 몽키 스패너와 펜치, 니퍼가 담겨 있었다.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도구와 부품들이었다. 당시 나는 자전거 수리에는 도가 터 있었다. 자전거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사람 힘만으로도 굴러가는
그 얇고 둥근 두 개의 바퀴라니. 페달을 밟으면 세상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어쨌든 내 출신 성분은 공구로 가득했던 그날의 이삿짐만 보아도 분명했다. 시쳇말로 흙수저도 못 되는 무수저. 당시 중학교도 못 다닐 정도의 집은 흔치 않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그랬다. 더 이상 학교 다닐 일은 없었다. 13살. 월세집 뒷골목 주택에서 목걸이를 만드는 가내 공장에 취직했다. 연탄 화덕을 두고 빙 둘러앉아 염산을 묻힌 목걸이 재료를 연탄불 위에서 끓는 납그릇에 담가 납땜하는 일이었다. 종일 연탄가스와 기화된 납증기를 마셔야 했는데 그러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속옷이 흠뻑 젖었다. 늘 머리가 띵하고 어질어질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해 물질인지 알지 못했다. 월급은 3,000원, 쌀 한 가마니 값이 조금 안 됐다. 얼마 후엔 월급 10,000원을 준다는 두 번째 목걸이 공장으로 옮겼다. 맞은편 창곡동으로 약 3-4km를 걸어 출퇴근했는데 작업 환경은 더 나빴다. 하지만 10,000원이 어딘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했다. 일이 밀리면 더 늦기도 했다. 퇴근길 9시 25분이면 전파사에서 흘러나오던 내 마음은 호수요로 시작하는 가곡이 지금도 귀에 들린다. 점심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고 집에 와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파김치가 되어 귀가하면 엄마가 밥상을 내왔다. 엄마는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나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힘들었던가?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질 틈이 없었다. 시장통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고 휴지를 팔고 소변 10원, 대변 20원 이용료를 받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더 아팠다. 맞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엄마는 그런 일을 했다. 엄마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끼니도 화장실 앞에서 때웠다. 집에서는 시멘트 포대를 털어 봉투를 접어 팔았다. 그런 엄마가 가여웠고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안달했다. 열악하다는 말도 사치스럽던 공장. 장시간의 노동. 내 마음 아픈 구석이던 엄마와 동생들. 그 시절의 풍경과 그 구석구석의 냄새는 내 뼈에 새겨져 있다. 그런 건 세월이 흐른다고 지워지지 않는다. 잊히지 않는, 아니 기억하려 애쓰는 삶의 경험 때문에 가진 게 없는 이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 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수많은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면 한없이 조급해지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덜 가진 사람,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 사회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런 이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공동체여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글이나 헬조선이 아닌 행복한 보금자리일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모두 그 연장선에 있다. 그 일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어서 치열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일곱 번째 이야기.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석 달치 밀린 월급을 받기로 한 날이었다. 달뜬 마음으로 평소처럼 4km를 걸어 창곡동 목걸이 공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공장 문이 닫혀 있었다. 상황 파악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장이 직원들 월급을 떼먹고 야반 도주를 한 것이었다. 밤 9시가 넘어 퇴근하던 길을 벌건 대낮에 터덜터덜 걸어 돌아왔다. 하루 12시간, 90일치의 노동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요즘처럼 신고에 도움받을 길도 없었다. 게다가 나는 13살. 취업연령 미달에 이름도 남의 이름을 빌려 다니던 중이었다. 엄마! 엄마는 집에서 부업으로 북어포를 찢고 있었다.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억울함이 몰려왔다. 놀란 엄마가 뛰어나와 나를 안으며 토닥였지만 내 울음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제 돌아보건대 아마도 엄마가 더 아프고 억울하고 슬펐을 것이다. 다시 동마고무라는 콘덴서용 고무 부품 공장에 취업했다. 모터로 회전하는 샌드페이퍼 연마기에 사출기로 찍어낸 고무기판을 갈아내는 일이었다. 소위 빼빠치는 것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바닥이 닳고 지문이 사라지더니 피가 흘러나왔다. 야근은 밤 10시, 철야는 새벽 2시. 철야하는 날이면 통금 시간 때문에 새벽 4시까지 공장 바닥에서 자다가 귀가했다. 통금 해제까지 잠이 안 오면 노래를 배우거나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때웠다. 그때 강원도 출신 꼬마 노동자에게 배운 최초의 최신 유행가가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이다. 그는 놀랍게도 나보다도 나이가 어렸는데 지금은 이름을 잊어버렸다. 하루는 연마기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갔다. 부실한 치료 덕에 내 왼쪽 중지 손톱에는 지금도 검은 고무가루가 남아있다.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에는 월급의 70%를 준다는 법 같은 건 알지도 못했고 회사에서도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왼손에 깁스를 한 채로 공장에 나가서 남은 한 손으로 일했다. 한 손으로 일하는데도 월급을 다 준다는 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재명아, 깁스 푼 다음에 나가라. 손이 나만하질 않겠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말리지 못했고 대신 나와 출퇴근길을 동행하는 것으로 안타까움을 대신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공중 화장실에서 일하다가 공장으로 데리러 왔고 철야하는 날이면 새벽 4시에 데리러 왔다. 그건 가진 것도 힘도 없는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준 최고의 사랑이었다. 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에 엄마와 둘이 상대원동 비탈길을 오르면 숨도 차고 힘들었지만 잡은 엄마 손을 발걸음에 맞춰 신명나게 흔들며 나는 행복했다. 엄마와 함께라면 길고 긴 하루의 고된 노동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 엄마 손은 언제나 따뜻했다. 섣달 금음날처럼 차가운 삶을 견디게 하는 것은 그런 온기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여덟 번째 이야기. 아버지와의 전쟁, 그 시작. 공장으로 출근하는 길,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 부러웠다. 교복 칼라는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고 아이들의 가방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담겨 있었다.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잿빛 작업복 차림이었다. 수다를 떨며 활기차게 등교하는 학생들을 거슬러 공장으로 가는 길은 힘들었다. 가급적 그들과 마주치지 않는 골목길을 찾아다녔다. 하루는 공장에 교복 입고 출퇴근하는 아이를 발견했다. 뭐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알아보니 고등공민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내 안에서 뭔가 반짝 빛났다. 아버지, 저도 야간학교에 들어갈래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희망 같은 걸 언뜻 본 듯한 흥분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입만 바라보았다. 야간학교는 정규학교가 아니어서 3년 다니고 다시 검정고시 봐야 한다. 아버지는 승낙하지 않았다. 돈벌이로 공장이나 다니게 하려고 공부를 막는다고 나는 단정했다. 아버지와의 길고 깊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오직 공부하기 위해 아버지와 싸워야 했다. 아버지는 중퇴긴 하지만 대구에서 고학으로 대학 공부도 했던 사람이었다. 교사나 순경도 했었지만 외아들이라 부모님을 모시려고 고향으로 돌아올 만큼 효자였다. 대신 농사일은 하나도 할 줄 몰랐다. 그러던 아버지가 성남으로 상경한 뒤로는 완전히 바뀌어 수전노가 되어 있었다. 악착같이 일하고 지독하게 모았다. 집에는 돈 버는 사람만 있고 쓰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변했을까? 재용이 형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안동 양반 출신이에요. 젊은 시절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도리를 다한다는 식의 선공 후사 같은 도덕의식이 있었어요. 동네 일은 공짜로 다 해주면서 고지곳대로 살던 사람이었죠. 자기가 가진 지식과 돈, 시간을 다 남을 위해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체면과 명분, 공부, 이딴 거 아무 소용없다. 거지를 면하려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의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맘 같지 않은 세상에 상처받은 후로 원래의 자신을 부정하며 살았는지도,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 화가 나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14살 아들이 공장에 다니며 야간학교에 가겠다는 걸 막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권위적인 아버지를 둔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그렇듯 내게도 아버지는 언젠가 넘어야 할 산이었다. 야간학교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들은 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 울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내 몸 100개의 흉터. 빙과류 판매용 냉장고를 만드는 아주냉동으로 공장을 옮겨 철판을 접고 자르는 일을 맡았다. 거대한 샤링기에 철판을 올리고 페달을 밟으면 순식간에 단두대 같은 날이 떨어지며 두꺼운 철판도 가위 속 종이처럼 가볍게 잘렸다. 동마고무에서 매일 아들의 손바닥에서 핏자국을 봐야 했던 엄마의 조바심 때문에 공장을 옮긴 것이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간 셈이었다. 아주냉동에서는 출근하면 군복 입은 관리자가 군기 잡는다고 줄을 세워놓고 소위 줄바따를 때렸다.
줄줄이 엎드려 뻗쳐를 한 채로 엉덩이를 맞았다. 분량이 많이 난 날에도 빠따를 맞았다. 퇴근할 때는 군기를 유지한다며 공장문을 나서기 전 또 때렸다. 인권 같은 건 책에나 있는 얘기였다. 어느 날 옆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고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고참의 시선이 가다한 곳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다. 꿈틀거렸던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사고를 당한 고참이 하더니 희죽 웃으며 그것을 얼른 집어들었다. 그는 이미 2번의 손가락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었다. 고참은 봉지에 손가락을 담고 작업장을 뛰쳐나가면서 그때서야 비명을 질렀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다. 희죽 웃던 고참의 얼굴이 눈앞에서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샤링기는 날이 예리해서 사고가 나도 처음엔 잘 몰라. 그냥 차갑고 서늘하지. 손을 들어보고야 아는 거야. 누군가 내 귀에 소곤거렸다. 그날 밤 나는 긴 악몽을 꾸었다. 공장문은 출근과 동시에 굳게 닫혔다. 퇴근 때까지 점심시간이라도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공장 문을 확 밀고 나가 앞산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를 실컷 따먹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한 소망이었다. 그곳에서 의지할 것이라곤 나와 같은 처지의 소년공들 뿐이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시골에서 올라와 산업역군이란 거창한 이름의 공돌이가 된 아이들. 언젠가부터 나는 엄마에게 도시락 하나를 더 싸달라고 했다. 자취를 하며 점심을 굶는 아이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였다. 엄마는 흔쾌히 내 부탁을 들어주셨다. 어느 날부터 다른 소년공들도 각자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기 시작했다. 별것 없는 뻔한 반찬에 딱딱하게 식은 밥.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나눠 먹는 그 시간만큼은 즐거웠다. 함께 나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다. 그 공장에서도 함석판을 자르느라 수없이 찔리고 베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눌리고 떨어지고 꺾이고 소음과 유독약품에 노출되었다. 덕분에 내 몸에는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았다. 아마 100개도 더 될 것이다. 내 몸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지문처럼 남아 나의 처음이자 끝, 전부를 이룬다. 소년공이었던 아이들, 그 가난했던 아이들의 맑은 슬픔이 여전히 내 안에서 찰랑거린다. 열 번째 이야기, 15의 성공. 위험한 일을 피해보자고 용접에 눈독을 들였다. 열심히 용접공을 쫓아다니며 조수를 했지만 기술을 배울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행인지 아주냉동이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곧장 다른 공장을 구해왔다. 나는 또 다른 공장으로 떠밀려 갔다. 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대양 실업이었다. 그곳에서 시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프레스기를 익혔다. 샤링기 유경험자, 매서운 눈썰미와 일머리 덕분에 나는 다른 소년공들보다 빨리 프레스기 한 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무려 프레스공. 나름 성공한 15이었다. 라고 쓰려다 만다.
성공은커녕 고무 기판 연마기에 손이 남아나질 않아 공장을 옮겼더니 더 위험한 샤링기를 만났고 샤링기에서 떠나오니 프레스기 앞에 앉아 있었다. 세상은 소년공의 안전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대양 실업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권투 경기가 열렸다. 권투가 인기 있던 시절이었다. 경기는 점심시간 공장 창고에서 벌어졌다. 직원 단합이나 복지 차원의 경기는 아니었다. 선수는 신참 소년공들이었고 선수 지명권은 반장과 고참들에게 있었다. 지명당한 소년공들은 무조건 글러브를 끼고 나가 싸워야 했다. 그리고 고참들은 자기들이 먹을 브라보콘 내기를 걸었다. 그리고 그 브라보콘 값은 권투 아닌 격투기에서 진 신참 소년공의 몫이었다. 하고 싶지도 않은 경기를 해야 하는 소년공은 경기에 지면 돈까지 내야 했다. 나도 지목당하면 꼼짝없이 경기에 나갔다. 한 달 용돈이 500원인데 브라보콘은 100원이던가? 경기에서 지면 브라보콘 3개 값인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빼앗겼다. 정말 개떡 같은 경기였다. 나는 그때 이미 왼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벼락같이 떨어지는 육중한 구형 프레스기가 왼쪽 손목을 내리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조금만 더 늦게 팔을 뺐다면. 손목이 부어올랐지만 타박상이려니 하고 빨간 약과 안티프라민 연고나 바르고 말았다. 손목 뼈가 깨졌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기가 가라앉은 뒤에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프레스기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내색하면 프레스공 지위를 잃는다. 그래서 아픈 걸 참고 숨기며 더 열심히 일했다. 그게 평생의 장애가 될지 그땐 몰랐다. 프레스기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만 중요했다. 권투를 배워본 적도 없는 소년공들은 친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형편없이 맞아야 했다. 이기든 지든 우리는 투견장에 끌려나간 강아지 같았다. 덩치가 작고 체력이 약하던 나는 경기를 빙자한 싸움에서 대부분 맞고 돈까지 뜯겼다. 맞는 것도 때리는 것도 싫었다. 거기에 돈까지 뺏기면 기분이 정말 엉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그저 공장을 옮기겠다는 말만 반복해 중얼거렸다. 열한 번째 이야기. 중학과정 석 달 공부. 공장에서 맞지 않고 돈 뜯기지 않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공장 밖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홍대리. 눈이 튀어나와서 개구리 눈이라고 불리던 홍대리. 그는 공장의 왕이었다. 반장도 홍대리 앞에선 꼼짝 못했다. 홍대리처럼 되고 싶었다. 홍대리는 어떻게 대리가 되었는가? 중요한 화두였다. 슬쩍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의외로 답은 단순했다. 고졸이었다. 아, 고졸. 나는 원대한 3가지 목표를 세웠다. 일기장에 꾹꾹 눌러 쓴 목표는 이러했다. 첫째, 남에게 줘 터지지 않고 산다. 둘째,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난다. 셋째,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산다.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반대하는 야간 학교 말고 다른 방법을 찾던 중 검정고시 학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냈다. 시험은 8월 초 13주가량 남아있었다. 아버지도 석 달 남짓 야간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 것은 허락했다. 3년 공부를 석 달 안에 해보기로 했다. 터무니없고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내가 출세한다던 점쟁이의 말도 있지 않은가. 거기다 귓불도 성공할 상이라 했는데. 퇴근하면 곧장 학원으로 달려갔다. 3km의 거리를 버스도 타지 못하고 뛰고 걷는 날이 많았다. 돌아올 때는 당연히 걸었다. 노트와 필기구를 사느라 용돈을 다 써버려 버스비가 거의 없었다. 버스비에 관한 억울한 기억도 있다. 당시 학생들은 할인을 받았지만 같은 또래의 소년공들은 일반 요금을 내야 했다. 부당했다. 나중에 대입학원에 다닐 때는 그래서 머리를 박박 밀었다. 학생처럼 보여서 할인 요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기진맥진해서 학원에 도착하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업에 들어갔다. 왜 그리 덥고 졸리는지, 화장실 냄새는 왜 그리 독한지,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처음으로 칭찬이란 걸 들어본 까닭이다. 공부를 잘한다는 선생님들의 칭찬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이었다. 학원에서 심정훈도 만났다. 그도 소년공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나처럼 남아서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자습을 했다. 우리는 당연히 친해졌다. 친구 심정훈은 그 시절의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재명이는 암기력이 특출나서 선생님들에게 최고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재명이는 3개월 만에, 나는 4개월 만에 합격해보려고 죽자고 공부를 했죠. 재명이는 여름인데도 반소매를 입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팔을 다친 걸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죠.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 도저히 공장을 다니며 공부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 아버지에게 한 달만 공부에 매진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돌아온 것은 공장이나 똑바로 다니라는 무뚝뚝한 말이었다. 그때 나선 것이 엄마였다. 학원비도 지가 벌어댕기는 아한테 그게 할 소리니껴. 남들은 다 학교 보내는데 부모가 돼서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니껴. 여간에서는 아버지에게 맞서지 않는 엄마였다. 아버지가 주춤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직권으로 내게 명령했다. 공부해라. 내가 속옷을 팔아서라도 돈 대주꾸마.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도 압도하는 위대한 엄마였다. 열두 번째 이야기. 홍대리 되기 vs 홍대리 없는 세상 만들기. 기적적으로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할 때 나는 알파벳도 몰랐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석 달 만에 영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무리였는데 9과목 중 한 과목에 과락도 없이 합격했다. 원래 영어는 다음 시험에 과목 합격을 노릴 요량이었다. 그런 내게 영어 선생님이 비책을 가르쳐줬다. 사지선다형 문제에선 긴 답이나 3번 보기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덕분에 영어는 다 찍었음에도
45점이나 받았고 전 과목 평균이 70점을 넘어 중졸 자격을 얻었다. 확률의 과학을 벗어나는 이런 게 바로 기적이다. 엄마와 형제들이 축하해 주었다. 아버지도 조금 뿌듯하게 여기는 듯 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단과 학원에 드나들자 아버지는 빨리 공장을 알아보라고 독촉했다. 취업에 미적거리고 있으니 아버지는 새벽 3시에 나를 깨워 쓰레기 청소에 데려갔다. 상대원 시장통과 동네를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폐지와 고무를 골라내야 했다. 아침에 등교하는 여학생과 마주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려면 공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홍대리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중졸이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대항 실업은 여전했다. 권투 경기도, 빠따도. 한 번은 공장에서 소원 수리를 받았는데 순진한 소년공 한 명이 빠따와 권투 경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적어냈다. 다음 날이 되자 홍대리가 현장을 돌며 반장과 고참의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갔다. 좀 잘하자. 홍대리의 그 말은 서늘했다. 소원 수리에는 공장을 칭송하는 말만 있어야 했다. 분위기 파악 못한 그 민주적인 건의가 이제 막 참사를 만들어낼 참이었다. 홍대리가 떠나자 폭행이 시작됐다. 작업 불량, 복장 불량, 청소 불량. 고참과 반장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빠따를 휘둘렀다. 쓰나미처럼 한 차례 메타작이 지나간 다음 홍대리가 다시 등장했다. 그는 우아한 자세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공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폭력을 사주하고 행하는 자였다. 얻어터진 소년공들은 어떤 녀석이 그런 쓸데없는 걸 적어냈는지 서로 의심하며 눈을 부라렸다. 나도 다짐했다. 홍대리처럼 고졸이 되어 손도 대지 않고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분노와 억울함은 내 안에 그런 지옥도 만들어냈다. 공장에서 맞는다는 얘기를 집엔 한 적이 없다. 나중엔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간 일도 있었다. 그때는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알렸다. 재영이 형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까지 나는 재명이가 그렇게 공장에서 맞고 다녔는지 까맣게 몰랐어요. 난 걔보다 먼저 공장에 들어갔지만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맞지 않았죠. 재명이가 집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전혀 몰랐어요. 홍대리가 되겠다는 다짐과 달리 나는 서서히 직접 때리는 반장이나 고참보다 그걸 용납하고 사주하는 상급자의 위선이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장과 공장장, 아니 홍대리라도 마음만 먹으면 폭력은 없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들은 폭력으로 유지되는 질서의 최대 수혜자였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고 말과 행동이 달랐다. 앞에서는 소년공들을 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더 많이 때리도록 부추겼다. 그들은 우아한 위선자들이었다. 약자에게 더 가혹했고 소년공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나빴다. 결국 나의 목표는
천천히 수정돼 갔다. 홍대리 되기가 아니라 홍대리들이 없는 세상이어야 했다. 열세 번째 이야기. 퇴근길 시낭송하기. 대양 실업이 문을 닫았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낯선 공장을 기웃거려야 했다. 소년공을 괴롭히던 홍대리와 반장들도 어깨를 떨어뜨리고 공장 문을 나섰다. 이번엔 제대로 된 공장에 들어가겠다는 다짐 덕분이었을까? 종업원이 2,000명이 넘는 오리엔트 공장에 들어가게 됐다. 성남공단에서 넘버 3에 드는 공장이었다. 거기엔 예상치 못한 행운도 기다리고 있었다. 고입 검정고시 학원을 함께 다녔던 친구 심정훈을 만난 것이다.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날부터 우리는 단짝이 되어 붙어 다녔다. 시들해졌던 공부 욕심도 살아났다. 고졸이 되어도 공장의 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자고 맹세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공장에서 벗어나자고. 아주 멀리 반짝이는 별처럼 아득한 꿈이었지만 정훈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나란히 학원에 등록했다. 하지만 공부하려는 소년공들에게 야박하기는 오리엔트도 마찬가지였다. 쉬는 시간에 공장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반장은 물론 동료들도 대놓고 싫어하며 구박했다. 공돌이 주제에 맞게 놀아. 꿈 깨라고, 이 자식아. 그들은 내가 공장에서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 느꼈을지도 모른다. 감히 이곳이 아닌 저곳을 희망하는 이에 대한 질투 같은 것이었으리라. 하지만 꿈꾸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수시로 뒤통수를 후려치는 이들을 피해 혼자 작업하는 도금실로 옮겼다. 그곳에서 물량을 최대한 빨리 빼놓고 공부할 시간을 벌었다. 삶에서 얻은 유일한 특혜가 있다면 공부머리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물량 빼는 속도가 최고였고 불량률도 낮았다. 공장 다니며 석 달 만에 중학과정 검정고시를 패스한 것도 그렇고, 물론 죽을 만큼 노력하기도 했지만, 재영이 형은 초등학생 때 내가 병아리 키우는 것을 보며 이미 그런 싹수를 보았던 모양이다. 나는 기온에 따라 병아리 집에 뗄 장작의 개수를 정했고, 먹이를 얼마나 줬는지, 병아리마다 상태가 어떤지 밤낮으로 살피고 기록까지 했다. 형은 이렇게 말한다. 병아리를 사주고 갔는데 완벽하게 키웠어요. 재명이가 막 일을 버리고 저지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할 때는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진행하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옳지 않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동생들 데리고 20년을 한 방에서 살아봐서 잘 알아요. 공장에서 퇴근하는 길이면 정훈이와 나는 공부 삼아 교과서에 나온 시를 외우곤 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주, 그 고백은 맑고 깨끗해 보였다. 정훈이와 나는 공장을 다니면서도 대학 입학을 꿈꿀 수 있었다.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신념이 가능한 시절이었다. 열네 번째 이야기. 성일학원 김창구 원장님. 공장에서 무급 연장 근무하느라 학원에 가지 못하면 정훈이와 나는 속이 탔다. 결국 조퇴를 해가며 학원에 가야 했다. 공장을 다니며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보다 번번이 나를 절망에 빠뜨린 것은 아버지였다. 학원에 다녀와 밤늦게 공부를 하면 아버지는 불빛이 너무 밝다고 타박했다. 또 한 번은 학원을 쉬었다고 학원비를 덜 내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아버지는 전기세와 학원비를 너무나 아까워했다. 그러면 서럽고 원망스러워 눈물이 찍 고이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학비를 대며 대학에 보내줄 리 없었다. 또 검정고시로는 고졸이어도 홍대리가 될 수 없을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더는 학원비를 달라 하고 싶지 않았다. 지친 나는 결국 2달 다닌 단과 학원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만둔다고 하자 원장님이 불러 이유를 물었다. 성일학원 김창구 원장님이었다. 돈이 없습니다. 원장님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럼 돈 내지 말고 다녀. 왜요? 너 공부하고 싶잖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싶으니 공부하라는 말. 단순한 논리였다. 김창구 원장님이 덧붙였다. 재명이 넌 공부해야 될 놈이야. 넌 달라. 나는 가만히 앉아 그 말을 모조리 빨아들였다. 캄캄한 골방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다. 김창구 원장님은 왜 나를 응원하는가? 가족도 친구도 아닌데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신기했다. 세상으로부터 건너온 호의는 처음이어서 낯설었다. 성일학원에서 무료로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이 여럿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한없이 감사한 일이었다. 내게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겨나고 있었다. 이후로 슬프고 힘들 때 김창구 선생님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명문대에 입학하면 과외교사를 해 스스로 벌어 다닐 수 있다며 길을 안내해준 이도 김창구 선생님이었다. 후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찾아뵀다.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셨다. 그 눈물이 잊히질 않는다. 보잘것없는 소년공을 귀히 여기고 아껴주셨던 김창구 선생님. 지금도 가끔씩 이 세상에 안 계신 그분이 무척 그립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 심정운과 절교하기. 어느 날 정훈이와 자취하는 친구로부터 정훈이가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입 검정고시 학원에서 만나 절친이 되고 오리엔트 시계 공장을 다니며 같이 대학에 들어가자는 다짐을 했던 나의 작은 스승 같았던 그 정훈이가
또 노는데 도 같았다는 소문으로 유명한 소년공이랑 어울리며 술까지 마신다는 얘기도 들었다. 충격적이었다. 배신감, 분노, 상실감 같은 것들이 뒤범벅이 돼 몰려왔다. 그날 자취방에서 정훈이를 기다렸다. 밤늦게 돌아온 정훈이를 세워놓고 나는 정색을 하고 물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다닌다는 게 정말이야? 정훈이는 대답이 없었다. 사실이란 뜻이었다. 나는 말없이 정훈이를 노려보았다. 널 믿었는데 너랑은 이제 절교다. 공장과 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정훈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상의 반쪽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가슴이 아렸다. 술과 담배라니, 가난하다고 해서, 소년공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서 망가질 권리는 없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생이라고 지레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쓸쓸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훈이의 방에 가지 않았다. 외롭고 힘들면 찾아가던 유일한 도피처였다. 친구들이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다. 그것은 정훈이에 대한 내 무언의 압박이었다. 당시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건 정훈이에 대한 나의 멸시, 아니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어떤 작가는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고 했다. 사랑은 지각 있게 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각 있게 주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지각 있게 논쟁하고 투쟁하고 맞서고 몰아대고 밀고 당기는 것이다. 정훈이에 대한 내 마음이 깊지 않았다면 그런 일탈쯤 별것 아닌 듯 봐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겐 같이 꿈꾸고 함께 노력했던 정훈이가 더없이 소중했다. 절교는 내 사랑의 방식이었다. 술과 담배는 해로운 것이었고 나는 정훈이를 원래의 밝고 성실한 아이로 돌아오게 할 의무가 있었다. 미리 말하자면 내 목적은 달성됐다. 정훈이는 다시 공부로 돌아왔고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중앙대학교 법대와 공대에 나란히 합격했다. 대학 시절 최초의 여행도 정훈이와 함께했다. 정훈이는 그 당시의 나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재명이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소년공들은 보통 술, 담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어려서부터 공장 다니면서 형들한테 일찍 배우죠. 그런데 재명이는 내가 술, 담배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공부해서 대학 가겠냐고요. 그리고는 안 해도 될 말까지 덧붙인다. 그랬던 녀석이 대학 가더니 나보다 술, 담배를 더 하더라고요. 배신감 느꼈죠. 열여섯 번째 이야기. 홀로 끙끙 앓던 밤들. 악착같이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도금실에서 락화실로 옮겼다. 락화실은 이중으로 밀폐된 구역이어서 덜 방해를 받았다. 나는 최고 속도로 작업 물량을 끝내놓고 남은 시간 공부했다. 그 시간이 내겐 유일한 도피처였다. 그런데 몸이 자꾸 말썽을 부렸다. 두통이 잦아졌고 코가 헐기 시작했다. 락화실은 독성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화공약품 냄새가 지독했다. 결국 나는 그곳에서 후각의 반 이상을 잃었다. 좋아하는 복숭아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됐다. 프레스기에 치인 손목도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다. 한 해 키가 15cm나 컸는데 2개의 손목뼈 중 성장판이 파손된 바깥뼈만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팔이 눈에 보일 정도로 뒤틀리면서 밤새 끙끙 앓는 날이 많았다. 몸까지 아프니 이러다간 시험을 망치겠다 싶어서 공장을 그만두려 했다. 하지만 공장에선 불량률 낮은 숙련공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다. 결국 시험 한 달 전에 그만둘 수 있었다. 4월에 대입 검정고시를 봤다. 결과 발표는 한 달 뒤였고 대입 시험은 7개월 남아 있었다. 7개월 공부해 대학에 붙어야 하는 상황. 마음이 급했다. 빨리 대입학원에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검정고시 결과를 보고 가라고 했다. 공장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손목을 치료하려고 의료보험이 되는 공장도 찾아봤지만 그런 공장은 없었다. 집에서 미적거리고 있으니 아버지는 새벽 3시에 나를 깨워 함께 쓰레기를 치우러 가게 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리어카를 밀며 쓰레기를 치우고 오후에는 빈 병과 깡통을 골라 고물상으로 팔러 가야 했다. 검정고시 발표가 났다. 합격이었다. 내겐 뿌듯한 성취였지만 아버지는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야간 전문대학을 가라고 했다. 그럴듯한 대학에 들어가 공장을 벗어나려는 내 발버둥이 아버지의 눈엔 가당치도 않은 도전으로 보였나 보다. 아버지에게 학원 보내달라고 해도 직장 안 나간다고 안 보내주고 미칠 노릇이다. 괜히 주먹으로 벽도 쳐보고 머리로 막 받았다. 산다는 사실이 귀찮아진다. 1980년 5월 16일 아버지는 자신이 할 일이란 악착같이 돈을 모아 번듯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었고 종일 일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들을 응원해줄 든든한 지원군이 절실했다. 아버지가 쓰레기 잔뜩 담긴 리어카를 끌 때 뒤에서 밀던 것은 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앞만 보고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뎌 갔다. 열일곱 번째 이야기. 싸움닭과 무더니. 나는 잘 될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다. 잘 될 것이니 도전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 반드시 정규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학원에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 기세가 평소와 다르다 느꼈는지 아버지는
그달 안에 다시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학원에 다니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학원에 다니는 와중에도 새벽마다 일어나 쓰레기는 치워야 했다. 취업에 미적거리고 있었더니 아버지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예 밤낮으로 자기와 일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종일 쓰레기를 치우라고? 나는 화들짝 놀라 발등에 불붙은 사람처럼 서둘러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학원 갔다 와서 공부 좀 하려 했더니 아버지가 쓰레기 치우러 나오라고 한다. 신경질이 났다. 신발을 확 집어 던졌다. 아버지가 그 모양을 보더니 한참 나를 노려보았다. 1980년 5월 29일.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나는 전투력이 강해진다. 아버지의 그런 압력이 나를 더 치열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재영이 형은 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재명이는 기가 잘 죽지 않는 애였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형제 중에 아버지한테 말대꾸한 건 재명이 뿐이었어요. 우린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랐는데 재명이는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그러다 맞기도 했지만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맞으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죠. 나는 부당한 것을 참는 성격이 아니다. 그런데 재영이 형은 같은 인터뷰에서 이렇게도 말했다. 재명이가 좀처럼 기죽지 않고 고집이 세기도 했지만 언제나 밝아서 주변의 사랑은 가장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릴 때 별명이 무던이었다니까요. 둘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맞아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도 나였고 별명이 무던이었던 것도 나였다. 삶은 매우 복합적이다. 아버지에 대한 내 감정도 양가적이었다. 비오는 어느 새벽, 아버지와 쓰레기를 치우는데 급기야 일을 못할 정도로 빗줄기가 굵어졌다. 우리는 시장통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았다.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꼬박꼬박 조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더니 가게 좌판에 누워 눈 좀 붙이라고 했다. 새벽에 누가 깨웠다. 엄마였다.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오들오들 떨며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엄마는 말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때 아버지는 희뿌연 여명 속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재명이 데리고 들어감더. 엄마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보더니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문득 아렸다. 생각하면 아픈 것들 투성이. 그래도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였다. 열여덟 번째 이야기. 수면제 20알. 손목 통증으로 밤새 끙끙 앓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치료받을 길은 요원했고 치워야 할 쓰레기는 끝도 없이 나왔다. 밤새 쓰레기를 치우고 오면 나는 젖은 박스처럼 구겨져 잠이 들었다. 어느 날 잠결에 엄마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들렸다. 재명이가 저러다 평생 빙신이 되모 우연니껴. 돈 벌어서 수술하모 될기라. 집 살랐고 못하는 돈으로 수술부터 시키야 되잖겠니껴. 엄마의 말에 의식이 또렷해졌다. 그 돈은 아무도 손 못 대. 엄마와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재생됐다. 한창 예민한 17살이었다. 가난은 아득해 보였고 한 팔을 못 쓰는 사람이 되어서도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온갖 절망적인 생각이 나를 삼키고 있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학 입시도 팔을 고치는 일도 부질없어 보였다. 열심히 살아 교복도 한번 입어보고 성공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꿈이란 생각이 들었다. 엄마에게 얼마간의 돈을 달라고 했다. 수면제와 연탄을 사야 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까? 엄마는 돈을 주면서 버릇처럼 입에 달고 살던 말을 다시 반복했다. 재맹아, 마음 단디 먹어야 된대. 니는 크게 될 거라 그랬지? 엄마의 말이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다락에 연탄불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었다. 잠은 쉬 오지 않았다. 세상과의 영원한 작별이었다. 슬프기도 했지만 홀가분하기도 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나는 멀쩡하게 눈을 뜨고 다시 깨어났다. 연탄불은 꺼져 있었고 정신은 말짱했다. 공장 친구들은 그 정도면 죽는다고 했는데 수면제가 부족했던 모양이었다. 다시 기회를 보기로 했다. 그 즈음 오리엔트 공장에서 사람을 뽑았다. 아버지가 원서를 내라고 했다. 어차피 죽기로 한 마당이니 못할 것도 없었다. 취업이 안 될까 걱정했던 아버지는 백을 쓰기로 한 모양인지 오리엔트 수의장에게 3,000원을 갖다 바쳤다. 돈이 아까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내일 죽어버릴 거란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다시 약국에 들렀다. 또 수면제를 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여길 듯해 이번에는 동생 핑계를 대고 수면제 20알을 샀다. 약사가 잔소리가 많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유서를 썼다. 엄마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다. 너무 지쳤다고 말하고 싶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다시 연탄불을 붙이고 꾸역꾸역 수면제를 삼켰다. 열아홉 번째 이야기. 약사의 잔소리. 수면제를 20알이나 먹었지만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2번이나 그러니 이상했다. 그때 별안간 다락방 문이 열렸다. 매형이었다. 매형은 연탄불을 보고는 상황을 금방 눈치챘다. 저남, 오늘 오리엔트 면접 날인데 왜 이렇게 누워있어? 매형은 짐짓 연탄가스가 가득 찬 다락방 상황을 모른 채 했다. 그리고는 공장까지 따라오며 괜한 우스개를 늘어놓았다. 오리엔트에 도착하니 면접 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의장이 사무실로 들어가게 해주었다. 아버지가 수의장에게 건넨 3,000원이 효능을 발휘하는 모양이었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문득 매형이 내 굽은 팔을 어루만졌다. 내가 처남 팔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누나네는 우리 집보다 더 가난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과일 행상을 하는 매형에게
그럴 돈은 없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는 매형이 눈물겹게 고마웠다. 자꾸 눈물이 나려 했다. 그 즈음 나는 툭하면 눈물이 났다. 오리엔트에 결국 합격했다. 그건 대학 진학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했다. 돌아보지도 않을 생각이었던 오리엔트에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들어갔다.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왜 잠들지 않았을까? 나는 이윽고 약사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20알씩이나 먹고서도 멀쩡하게 면접을 보러 갈 수는 없었다. 웬 어린 놈이 수면제를 달라 하니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 동네 약국의 그 약사를 생각한다. 약사는 폭풍 잔소리를 해댔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얘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삶이란 견디면 또 사라지고 살다 보면 그때 죽고 싶었던 마음을 웃어넘길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좋은 날도 올 거란다. 그러니 힘을 내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인지도 모른다. 약사는 처음 보는 나를 세상 슬픔은 다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소년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팔을 고쳐주겠다던 내 가난했던 매형의 말도 진심이었을 것이다. 누구도 홧김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생이 벼랑 끝에 몰릴 때 듬직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이길 희망한다. 스무 번째 이야기. 어떻게 엇나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관하여. 누군가 묻는다. 신기하다고. 가난했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다녔고 자주 두들겨 맞았고 팔도 다치고 후각도 잃었으며 심지어 공부도 못하게 하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엇나가지 않았느냐고. 흔히 소년공들이 그런 것과 달리 나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다. 공장 회식 때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가출을 한 적도 없고 비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 월급을 받아 빼돌린 적도 거의 없이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주었다. 어떻게 일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낯설다. 스스로에게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 대답을 하려 들면 생각은 결국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엄마에게 맨 먼저 달려간다. 넘치게 사랑해 주었던 엄마가 있었으니 일탈 같은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다. 15살 때 한 번은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약장수에게 바친 일이 있다. 점심시간에 공장 마당에서 차력을 선보이는 약장수에게 홀딱 넘어간 것이다. 만병통치약이라는데 엄마의 증상과 딱 맞아떨어졌다. 이 좋은 약을 돈이 아까워 엄마에게 안 사준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렇게 약을 사서 보무도 당당하게 귀가했다. 나는 그 일로
그렇게 혼쭐이 날 줄 몰랐다. 한 달 월급을 몽땅 바쳤으니 아버지가 화가 날 만도 했다. 그 길로 이틀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우리 집과 뒷집 담벼락 사이에서 잤다.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탐낸 적도 없다. 검정고시 준비할 때 용돈만으로는 책과 학용품을 살 수 없어 월급에서 몇천 원, 오리엔트 퇴직금에서 얼마, 그렇게 한두 번 삥땅을 쳤을 뿐이다. 용돈으론 학원 갈 버스비도 부족했다. 공부를 포기하고 다시 오리엔트 공장에 들어갔을 땐 다시 월급을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건넸다. 공부에 쓸 게 아니라면 내게 돈은 의미가 없었다. 그 즈음 하루는 엄마가 말했다. 그동안 내가 엄마에게 맡긴 돈이 5만 원이라고. 그 와중에도 용돈을 아껴 엄마에게 맡기곤 했던 것이다. 5만 원은 한 달 월급에 이르는 큰 돈이었다. 고민됐다. 평소에 카메라가 갖고 싶긴 했다. 찰나의 순간을 사로잡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 하지만 대입을 포기했으니 출세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겠다는 결심도 물거품이 된 상황이었다. 엄마에게 금가락질을 해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카메라를 포기하자니 아까운 생각도 들었다. 일기장에는 그때의 번민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아까워? 에이 도둑놈아, 은혜도 모르니? 1980년 8월 30일. 나는 결국 엄마의 손에 가느다란 금가락지를 끼워드렸다. 엄마는 처음에 엉뚱한 데 돈을 썼다고 펄쩍 뛰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재맹아, 내는 이 가락지 끼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운 것도 무서운 것도 없대. 엄마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매만졌다. 그런 엄마를 보면 마음이 짠했다. 그리고 돈이 어떻게 쓰일 때 가장 빛나는지 알 것 같았다. 어떻게 엇나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 모르겠다. 일탈조차도 사치였던 삶이라고 할까? 누구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잠시 엇나가더라도 멀리 가지는 마시라. 어딘가는 반드시 그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